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금리 흘러내리는 건 우리 주가 지수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막판에 간신히 보합으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 이 정말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표현처럼 코스피 지금 연초 대비 한 150포인트 가까이 지금 흘러내린 상황인데 이 부진의 늪을 넘어서면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 것인지 월요일에 주자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진단해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 시장 흐름이 올 한 해를 뭔가 대변하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불안감이 막 드는데 네. 시장이 왜 계속 안 좋은 걸까요? 일단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늘까지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8영업일 연속 하락이었고 이제 오늘까지 만약에 하락을 했으면 9영업일 2000년대 이후에 이제 IT 버블 때 9연속 영업일 하락 한 번 있었고요. 네. 8일 연속 하락 이제 타이를 기록할 뻔했죠. 근데 오늘 막판에 조금 들어올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그냥 숫자만 빨간색인 큰 의미가 없는 뭐 이제 상승이었습니다. 코스닥이야 뭐 계속 엄청난 변동성 장이고 일단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말에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부터 시작해서 배당을 위해서 들어온 물량들이 좀 나온다라는 걸로 이제 수급적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9일 연속 하락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될 뻔했죠. 근데 이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수급적인 이슈도 있지만 1월 달 말에 있을 FOMC 또는 3월 달에 있을 FOMC 정도까지는 변곡 좀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재미없는 장 이제 반대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작년 대비 올해 우리나라 EPS는 올라갑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일단 연초에 예상에 작년 말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시장의 흐름이었고 지금 연초도 볼 수 없는 흐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선거가 지난주에 끝났고 앞으로 있을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라던가 여러 것들이 이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올해는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미는 없더라도 여기서 더 밀리긴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과연 주도주가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섹터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진짜 이거 사실 의문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명확해질 때까지는 아마 계속 종목 간의 섹터 트레이딩 과대낙폭 주식들은 좀 올라올 거고 조금 과하다 싶은 주식들은 좀 빠질 거고 오늘 몇몇 종목들에서 이슈가 있었지만 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운봉도 나왔거든요. 이런 시장의 형태가 당분간은 좀 재미없더라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결국 지수가 뺑뺑뺑 갇혀 있다. 어쩔 수 없지만 또 박스피 안에 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석 팀장님, 지금 뭐 시작할 때는 좀 강해도 금세 좀 활력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을 자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 나그네님께서 막판에 누가 좀 끌어올린 거예요? 이렇게 궁금증도 가지시는 것 같고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외국인이 매도를 줄였죠. 그러니까 3시 29분까지 1,400억 매도를 하다가 지금 장 끝나고 보니까 480억 매도니까는 1,000억 정도를 일단 덜 팔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외국인 수급적인 부분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은 근데 황 팀장의 의견에 저는 오랜만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를 하지 않는데 항상 동의는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할 땐 잘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 기억을 해보시면 그 삼성 일가의 블록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옵션 만기를 가졌고요. 그리고 연기금 수급 변화 부분도 좀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었고요. 이게 뭐냐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수급 예정되어 있는 수급에 따라서 FOMC든 그런 일정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물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매크로 이벤트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잘 나오면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는 게 맞는데 정말로 플랫한 매크로 분위기. 그러니까 지난주에 CPI 보시면 뭐 3.2, 3.4 어느 정도는 유가가 조금 하락을 하다 멈췄기 때문에 CPI가 잡히지 않을 거랑 어느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폭에 있을 정도에서는 웬만하면 외국인 선물 그리고 현물에 수급적인 논리에 계속 갇혀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 조금은 우리 시청자분들 욕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갈만하면 안 가니까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저희 후티 반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났습니까? 그죠? 일본은 신고가예요. 대만도 플랫하고요.
우리만 이래요? 우리만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왜 우리에만 작용을 하느냐? 연초에 좀 답답한 거죠. 그것이 역시 수급적인 논리에 갇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볼 때 수급적인 논리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걸 예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명확한 수급 플레이가 나올 거고 사실 오늘 시장만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오늘 거래소가 0.9포인트 요만큼 플러스 나서 끝나긴 했는데 예. 이게 이게 동시호가 10분대 들어 올린 거거든요. 예. 근데 코스닥은 0.9% 빠져서 끝났어요. 매매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코스닥이 오늘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까지는 해볼만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버티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뭔가의 그 수급적인 논리가 깨지게 된 거죠. 계속 안 오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일 시장을 감히 예측을 하자면은 빨리 거래소가 들어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살짝 꺼질만 했었던 수급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지금 투자자들 심리를 보시면은 빠질 땐 절대 안 삽니다. 그런데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다다다다 붙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대기 매수세는 있다고 전제하에서 사고 일단 오르면 사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언제 숨 쉬는 분들 일종의 선수급 플레이고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번 달에 1월 달에 공모주 총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좀 스테디한 투자자분들은 공모주 총액 끝나고 사실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해보면 대어들이 공모주총에 있을 때 장 잘 안 갔거든요. 네. 똑같이 1월 달엔 물론 그 시총 사이즈가 뭐 1,000억, 뭐 3,000억 사이즈 큰 건 아니긴 하지만은 계속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무슨 청약들이 이렇게 최근에 많은 건데요? 많습니다 요즘.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제가 확인하기로는 작년 3분기 때 많이 딜레이가 됐었다고 해요.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12월부터 1월까지 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청약에 대한 부분도 어떤 시장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좋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 자체가 신청이 들어가고 있고 일단 허가가 나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뭐 어차피 허가에 제도에 대한 허들이기 때문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약간 총선 전에 기대감 때문에 허가가 좀 많이 나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1월 초 연초에는 좀 허가 많이 나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 시장에 잘 들어오지 않는 대기 자금이 조금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장은 뭐 우리랑은 다르게 그래도 좀 낮긴 한데 근데 작년 말에 비하면 지금 활력을 좀 많이 잃은 상태인 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있을까라고 네. 봤을 때 사실 과거 작년 11월, 12월을 보게 되면은 정말 금리 인하가 이제는 바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처럼 시장에서 정말 많은 이제 열풍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2024년 들어서서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지금 페드워치 2 보니까 70%에 넘는 시장 참여자들이 3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CPI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예상치보다는 또 0.1%, 또 많게는 0.2%를 좀 상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튀어 오른 거죠, 한마디로.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조금 쿨링 다운은 되고 있으나 네. 약간의 범피한,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쭉 떨어지는 그런 지표는 없겠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고용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약간의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야, 이거 시장에서 과거에 얘기했던 그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네. 자, 그렇게 되면은 3월 달에 지금 금리 인하를 봤을 때 여전히 조금 먼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우리가 지금 성급하게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 올해 들어서 시장에 좀 들이오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국가들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은 취약한 국가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과거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러셀 2000, 그러니까 성장주들, 중소형 성장주들 또는 헬스케어 업종들이 금리 인상에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이번 1월 달에 실적에서도 아마 고스란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본다면 이번 미국의 실적 발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중소형 은행주들 시작되고 다음 주에 이제 많은 기업들, 성장주들 또는 기업 빅테크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박정훈 팀장님 뇌생남 인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좀처럼 칭찬이 잘 안 나와서 예. 한번 말씀드려봤고 예, 이제 알아봐 주셨네요. 드디어 좀 알아봐 주신 것 예.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제 예. 공매도를 지난해부터 이제 금지를 했는데
그렇죠. 이거 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오히려 박수 사실 변동성만 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우리가 사실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직후 이제 매매일에서는 사실 급등이 나오긴 했었고, 다만 이제 과거의 공매도 금지 사례들을 봤을 때 어쩔 때는 올랐고 어쩔 때는 내렸어요. 별로 큰 공매도 금지가 주가 상승과는 유의미한 사실 상관관계를 발견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대비 이제 가장 핵심이 있는 2차전지 섹터들도 사실 그때 대비해서 지금 보면 어떤 종목은 또 많이 올라가져 있지만 어떤 종목은 또 재미없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공매도가 사실 직접적인 뭐 불법 공매도로 가자고 하면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일단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도권에 있는 증권팀장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저희 회사가 가장 한복판에 이슈화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얘기를 안 네. 하셔도 되는데. 예. 그리고 제가 사실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질문을 저한테 하셨길래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2차전지가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정말로 최근에 엔캠 같은 주식들 보면 네. 2차전지와 관련된 주식이지만 또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올 한 해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 같이 동시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네. 작년에는 사실 저는 좀 계속 2차전지가 어쨌든 1년 반 정도, 2년 정도의 시세를 냈으면 네. 이제 쉬어가는 구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카오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면 정말 2021년까지 급등 나오고 2년 쉬었다가 네. 이제 다시 또 주식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2차전지 주식들도 그런 약간 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이후에 카카오 올해 예상 실적 보면 작년 대비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2차전지 주식들도 오늘 보면 대형 3사부터 시작해서 사실 좋지 않은 모습들 좀 보여줬어요. 근데 이런 주식들은 분명히 나중에 가서 크게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모릅니다. 어떤 게 더 많이 개선될지. 네. 근데 조금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명히 먼저 주가가 먼저 반응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이 분명히 먼저 또 주도주나 주도 업작 종목들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 가셔도 그때 가서 보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엔캠이 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엔캠이요. 엔캠은 지금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어쨌든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사실 좀 딥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네. 엔캠이 하고 있는 게 전에 액이거든요. 근데 이 전에 액을 사실 이게 그 대규모 설치가 들어가야 되는 그 공정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네. 근데 이 산업을 사실 중국이 위주로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미국이랑 으르렁대면서 중국산 전액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대규모의 전액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게 글로벌하게는 엔캠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엔캠이 다른 2차전지와 결이 좀 다르게 네. 올라가 있는 거고 그 산업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W스코프 일본에 있는 WCP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제 분리 막 하는 회사들.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주식이 올라야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WCP는 사실 우리나라 상장된 WCP는 사업회사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데 이 주식은 여전히 아직 박박 기고 있거든요. 조금 더 올라오면 엔캠 같은 주가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해가 올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 네.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안 네. 보이시겠지만 지금 황 팀장님 자리 아래 지금 보고서가 한 무더기거든요. 맨날 이렇게 공부하고 오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답변이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해 약세를 보이면은 아마도 조만간 기술적 반등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매수 타임이라고 판단하고 뛰어든다라고 하면 현명한 판단일까요? 일단 저는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늘이 0.9포인트 정도 플러스가 나서 구거래일제 하락을 이제 없앴다. 혹은 이제 기록을 깨지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쉬워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는 시장인데 네. 만약에 오늘까지 빠졌으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탄 플로우 자체가 그냥 평이하게 지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뭔가 이제 새로운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지금 4분기 입장에서 아까 황 팀장님께서 EPS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익 증가 많이 얘기하셨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익 증가만큼 못 믿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뭔가 밸류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밸류로 못 들어가면 뉴스 플로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뉴스 플로우가 풀리는 것 같을 경우는 미국 빅테크가 좋아져야 돼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그런데 미국 빅테크가 좋아질 거면 AI 아무리 나오더라도 며칠째 지금 주식 안 오르잖아요. 네. 뭐가 좋아져야 되냐면 실적 발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박종원 팀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정말 중요하죠. 이제 알아봐 주시네요. 예, 지금 보면은 제가 일정을 보니까 TSMC가 18일 날 발표를 하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3일이에요. 그리고 테슬라가 24일이고 애플이 25일입니다. 지금 오늘이 15일이니까 며칠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빅테크, 테크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앞으로의 반도체 섹터 혹은 2차 전지 섹터가 좋아진다는 희망 혹은 좋아진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는데 그게 한 3, 4일이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일단 모든 시그널은 외국인이 좀 줘야 됩니다. 지금은요 패시브성 자금으로 들어오는 기관들 그리고 플러스가 나면 빨가면 매수하는 개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번 시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들부터 좀 먼저 빠르게 좀 짚어봅니다. 한미사이언스와 OCI 그룹이 통합을 한다. 상호 일대주주가 되는 지분 교환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좀 다르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한미사이언스는 격하게 오른 반면에 OCI 홀딩스는 떨어졌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각자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한미사이언스가 중간 지주사 형태를 될 거고 OCI 홀딩스가 전체 지주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간의 형태로 봤을 때는 최종 지주사가 주가가 가장 약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빠진 게 어느 정도 리즈너블 이해가 되는데 네. 지난주에 시장 참여하셨던 분들 보시면 태양광주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난주에 하나솔루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지난주 오른 거, 지난주 강한 거에 대한 일단 OCI 홀딩스 봤을 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분권, 지분 경쟁에 대한 부분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오늘 오후에도 됐을 거예요. 네. 주말사도 있었고. 예.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일단은 한미약품 쪽 지금 사장님이죠. 사장과 그 장난과 차남의 네. 이거 계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오후에 불거졌기 때문에 그나마 한미사이언스가 빠져 좀 올른 거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았거든요. 그러면 한미약품과 OCI 홀딩스는 최근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팔고 보자. 그런데 둘 다 회사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좋대는데 왜 팔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밸류라든지 기타 사업권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OCI 홀딩스 이우연 회장이 한국의 바이엘이 되겠다 이랬는데 바이엘이 독일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박정훈 팀장님 혹시 독일 회사인데 아세요? 독일 회사는 제가 조금 약합니다. 네, 약하지만 네. 이제 뭐 제약가 이제 처음에 이제 화학 회사였는데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인수 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약 회사까지도 하나 이제 좀 저변을 넓혀가는 그런 회사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스피린만. 그러니까 이게 뭐 석유 회사에서 바이오로 확장했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OCI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화학회사잖아요. 네. 태양광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화학회사 뭐 사례가 좀 비슷하다 보니 같은 업황에 속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압니까?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한미약품과 OCI가 합병을 해서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는 거고 시대가 바뀌는 만큼 이제 그런 뭔가 밸류에이션의 상승을 이끌 뭐 이제 회사의 변신을 네.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요즘에 주식들 보면 하나의 산업군 또는 기존의 산업군들은 기존의 캐시카우를 사실 포기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뭔가 새로운 멀티플을 받으려면 아주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엄청 좋지만 또는 현대차, 기아차보다 더 전통의 화학회사들 보면 기존에 깔아놓은 걸 가지고 계속 돈을 버는 회사들 굉장히 현금 흐름들이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주식은 잘 안 오르잖아요.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멀티플이 어느 정도 높아져 줘야 이게 뭐 100배를 가든 600배를 가든 옛날 아마존 600배였던 것처럼 그 정도의 멀티플을 가져줘야 뭔가 성장 동력에 대한 우리가 꿈을 가져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회사들이 지금 그런 뭔가 전통의 화학회사들이 없죠. 근데 OCI는 뭔가 이제 지금 그 시도를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다만 OCI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OCI 입장에서 돈을 쓰는 입장이고 네. 한미약품 입장에서 돈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주가 흐름이 어쨌든 뭐 사실 한미도 오늘은 뭐 음봉 나긴 했습니다. 음봉 나긴 했지만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한국엔컴퍼니나 예전에 한신칼 지분 경쟁 있을 때처럼 그런 거를 좀 기대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이 조금 지금의 변동성을 좀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네. 저는 일단 당장은 한미약품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OCI 쪽 입장에서 바이오를 붙인다는 거는 뭐 그렇죠. 의미가 있다는 걸 네. 우리가 하겠는데 한미 사이언스 입장에서 OCI를 붙이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아직 정확한 기사 내용을 종합해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OCI가 가지고 있는 영업 환경 흐름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영업이익이 한 40% 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현금을 가지고 신약 개발에 투자하게 되면 네. 조금 더 글로벌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자금 조달하기가 더 쉬워지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현금 흐름. 네. 또 안 되면 뭐 사채 발행, 전환사채나 뭐 BW 발행해서 나중에 주가 올라가면 주식 전환에서도 빠지고 뭐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좀 뭔가 글로벌 제약회사로 나가기 위한 뭐 실탄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앞서 이제 박현상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남하고 그러니까 사장이 장남인데 이 계약이 위법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차남하고 같이 차남하고 장남은 법적 대응. 모녀가 요걸 이제 통합을 추진하다가 지금 서로 경영권 분쟁이 생긴 겁니다. 요게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주가에는 일단 만약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재밌었으면 장이 좀 프로세스가 강하게 나고 그랬으면 한미사이언스는 굉장히 강하게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뜨고 나서 오후에 반등이 조금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그런데 경험적으로 이런 뭔가 M&A라든지 혹은 경영권 분쟁의 이슈에는 가장 주가가 반영 많이 하는 건 뉴스입니다. 즉 법적 대응을 취했다, 혹은 이사회 소집을 했다, 혹은 긴급 주총을 소집했다.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가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네. 그 모녀와 아들님께서 화해를 했다. 그냥 이렇게 가기로 했다. 네.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그 M&A라든지 그런 여러 주가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뜨거워야 돼요. 이런. 뭔가 근데 싸움이 불이 붙으면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근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아까 말씀 중에 그 OCI 홀딩스 현금 좀 얘기하셨는데 네. OCI 홀딩스 재무제표 열어보시면 유보율이 2,900%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에서 30배가 현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10% 수합한다 하더라도 7천억 인수하더라도 현금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미약품 같은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네. 라이센싱 아웃이든 리서치 R&D를 할 때는 천문학적인 현금이 처음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기존에 한미사에서 중간 지주사가 되잖아요. 그럼 한미약품이 지주사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지주사, 통합 지주사가 뒤에서 현금이 가지고 있다라는 뒷배 자체를 보이는 것 자체도 일단은 임상이 들어가는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그림을 그린 거, 그리고 예. 기사 내용 잘 보고 한국경제신문 단독신문 보시면 되는데 네. 그 내용 보시면은 이 회장님, 그 OCI 홀딩스 회장님이 한미약품 회장님한테 공동 경영을 제안했을 거예요. 원래는 인수, 머저라 그러죠. 인수만 하면 끝나는 건데 네. 그게 아니고 공동 경영. 왜냐면 제약 잘 모르니까 같이 경영하자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고무적으로 봤어요. 솔직히 당장 주주 입장에서는 솔직히 무슨 일이 지금 비만 치료제 굉장히 좋은데 왜 이런 게 왜 나왔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벤트를 한번 기억을 해놓으시고 한 몇 년 후에 보신다면 오히려 자녀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하실 때는 굉장히 좀 재밌는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EU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만간 승인할 거다. 이제 뭐 일본하고 미국만 넘으면 되니까 합병 작업은 뭐 거의 끝나간다고 보면 될까요? 예, 뭐 지금 뭐 사실 많이 한 4년 넘게 좀 끌어왔었죠. 이런 일을 많이 끌어왔었고, 일각에서는 많은 이제 독점에 대한 우려를 좀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EU가 이번에 이런 부분을 사실상 이제 승인하게 되면서 미국과 이제 일본의 승인이 남은 상태거든요. 네. 과거에 여러 독점 규제 관련해서 EU가 승인이 좀 떨어지면은 같이 뭐 미국과 일본 또는 그 외에 다른 나라도 승인이 같이 떨어졌던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사실상 승인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에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사에 이제 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득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한항공을 또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약간의 그 가격 정가력이나 독점적인 위치를 이제 취하다 보니까
가격 전가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일리지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절차, 물론 뭐 회사 내에서 다 이런 이야기가 다 마무리됐겠지만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또 전달되느냐가 또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대한항공에서 취하는 여러 이제 가격 정책이나 내부적인 어떤 정책을 봤을 때는 소비자들에게 득이 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독점권에 대한 우려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한항공은 뭐 어찌 보면은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내놓으라 하는 그런 항공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세계적 항공산업 평가 회사죠. 스카이트랙스에서 따르면은 뭐 항공시장 여객 분야에서 9위고요. 그리고 항공 화물 분야에서는 2위. 어마어마한 뭐 실적과 명성을 또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아시아나와의 그 합병 자체는 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대한항공이 좋을까, LCC가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를 이번 그 합병 과정에서 네.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유럽의 4개 노선을 또 팔아야 된다고 해요. 화물 사업부는 제주항공이 단독 입찰에 들어갔다. 유럽 4개 노선은 티웨이 항공이 인수가 유력하다. 네. 그러면 이 제주항공이랑 티웨이 항공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그 사실 항공업 자체가 뭐 냉정하게 보면 사실 더 좋은 섹터들이 많은데 이 내부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네. 일단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사실 2014, 15년 때 우리나라 한류협 한창일 때 그때보다도 올해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걸로 일단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황 자체도 작년 대비 또는 코로나 직전 대비해서도 이제 대부분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상화의 단계거든요. 근데 주가가 아직도 주가 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 이제 동계 성수기 시즌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 이 지나고 나서 한 4월 달쯤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이면 주가는 지금보다는 저는 분명히 올라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티웨이 항공이나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도 그 주가 탄력성도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럽 항공 노선 이제 알짜 노선들 가져가는 그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분명히 충분한 메리트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요. 다만 과연 시장의 수급이 이거를 알고 붙어줄까? 네, 그런 리스크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항공주 중에서 LCC 좋아진다. 이건 아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야 결국은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만 있고 주가는 계속 그 자리에 맴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섹터가 더 좋을 수 있을 경우 비교 열의가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는 있겠죠. 오늘 주가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시나리오는 저는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 사실 항공도 그렇고 호텔업들, 뭐 호텔신라라든가 롯데 관광개발이라든가 다 기대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주식을 잘 안 사주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나리오만 갖고 만약에 탄력만 붙으면 정말로 탄력적으로 갈 겁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관망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이러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금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 타이밍이냐고 봤을 때 제가 좀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에 한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팬데믹 이전에 여행을 했던 여행객 수와 팬데믹 이후에 여행객 수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과거보다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최근에 들어서 지난 한 10월, 9월 달 정도 나왔던 설문조사예요. 그때는 49%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여행객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최근 1월 5일 날 설문조사를 다시 또 실행하다 보니까 과거에 49% 올라와 있던 그 여행객 수가 거의 다 사라졌답니다. 그만큼 이제 여행을 취소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전반적인 어떤 항공 산업을 봤을 때 지정학적 악재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만연하다 보니까 뭐 유럽을 뿐만 아니라 중동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여행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항공 산업 자체가 좀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노선이 뭐 좀 다양화돼 있어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그 항공 산업도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윤슬님이 LCC는 저비용 항공이라면서 가격은 고가 항공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올해 뭐 LCC 혹은 뭐 항공주에 대한 비율을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일단 좋게 봅니다. 최근 내용만 종합을 해서 드리자면 4분기 실적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10월에 연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월 연휴 때 확인할 수 있는
이익의 강도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예상을 했던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최근의 보고서의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이 웬만한 종목들 차트 열어보세요. 항공주들 다 반영을 한 거거든요. 오늘 아시아나항공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떴다가 윗꼬리를 탄 이유가 기존에 좋았던 거를 반영을 해서 뭐 좀 덜 빠졌다 했을 수도 있고 뭐 밑에 되면 좀 올랐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시장은 어땠습니까? 안 좋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수급이 항공주로 쏠렸었기 때문에 LCC를 포함을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벤트가 오늘 지났다고 치고 내일부터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선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이외에 저는요 지금 1월 시기에는 4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보다는 1분기, 2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종원 팀장님이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지금 하마스 쪽 이쪽 국제적인 정세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마스만 안 좋은 게 아니죠. 다 안 좋죠. 네. 지금 그러면은 정세기가, 예. 국제적인 정세 자체가 좀 풀리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항공 쪽, 특히 LCC 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 자체는 계속 지금 미인 대회를 하는 건데 네. 최근에 장 오를 때 어떻습니까? 거래소 오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고요. 코스닥 오를 때는 LNF랑 에코프로 BM 오릅니다. 일단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일단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다음에 안정되고 난 다음에 천천히 보시더라도 늦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조금 거고요. 보시자 이 얘기죠. 네. 예. 그리고 너무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패낙괴로 알려진 종목들 있잖아요. 패시브가 나온 괴물이라고 알려진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알테오젠. 네. 좀 전반적으로 좀 힘이 좀 떨어질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건 패시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이건 사실 시장에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전략입니다. 네. 이게 패시브 편입 한 보름 전에 발표가 나거든요. 대부분 편입이 되는 게 사실 그러면 그 전부터 사실 한 달 전부터 어떤 종목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실 시장에 많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름 전 정도에 발표가 나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주가는 사실 어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발표될 때 확정이 돼도. 근데 이제 통계를 내보면 그때 사도 이미 어느 정도 오르고 난 상태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때 사도 오히려 그 편입일 딱 직전까지 매매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주가는 다 올라온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패시브 편입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실 계속 따라 들어왔던 패시브 또 따라 들어오는 액티브 자금들이 그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딱 뚝 끊기는 거잖아요. 네. 다 편입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유는 주가는 조금 힘을 약하게 보이는 게 대부분의 종목의 패턴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다음 달에도 두산 로보틱스도 또 이슈가 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시브가 나온 괴물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리고 편입이 되고 나면 한 3개월 정도 사실 좀 재미는 없었어요. 주가가 내리고 오르고 옆으로 횡보하고든 모르지 간에 기존에 주가가 올라왔던 그 약간 각도들을 좀 약간 추세를 좀 벗어나는 그런 네. 흐름들이 나왔던 통계가 좀 있습니다. 조만간 그 코스피 이전 상장을 네. 앞두고 있는 LNF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뭐 지금 영업 적자 마이너스 2,800억 원 나왔는데 예상을 69억 원 흑자를 예상했는데 격차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거? 일단 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죠. 리튬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 내용을 좀 전에 살펴보니까는 적자 전환한 것도 확인을 했고 2천억 이상 그게 대부분 재고평가손이라고 합니다. 네. 재고평가손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놨었던 완제품에 대한 재고평가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재고평가손이 둘 다 합쳐져서 2천억대 이상의 적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시간으로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을 어떻게 보냐 이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4분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4분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1분기에 과연 원자재 가격이 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시장에서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내용이나 보고 좀 살펴보니까 네. 12월에 했었던 약간 안 좋은 분위기보다는 지금이 조금 나아집니다. 지금보다 1분기가 조금씩은 돌만하다라는 거 12월까지는 4분기 보고 시작하자라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굉장히 그 반영을 하고 나서 어떻게 주가가 올랐느냐 빠졌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바뀌어진다라고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LNF를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앞으로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주주분들이라든지 좀 약간 그쪽 2000일 매매하시는 분들이 예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네. 내일 오후 정도까지 주가를 좀 보신다면 방향성 타진이 좀 중요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LNF도 이제 이전 상장하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포스코 DX가 이전 상장했습니다. 네. 포스코 DX가 이제 연초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넘어왔죠. 근데 네.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연말에 쫙 주가가 쏘고 나서 지금 사실 조금 격하게 좀 떨어진 상태인데 네.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으니까 LNF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강력한 테마 중 하나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었는데요.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입해서 경기 남부에 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지원을 약속한 거잖아요. 이게 가만 보면은 뭐 예전에 약간 나왔던 내용들이 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 네, 저는 뭐 그래도 고무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네. 괜찮은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뭐 평택, 화성, 용인, 이천 뭐 이쪽에 어떤 많은 그 부지 공장 단지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봐가지고 보는 건데 네. 2047년까지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물론 이제 호재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임팩트에 비해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또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시장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500조, SK하이닉스가 122조 이렇게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앞으로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온디바이스와 여러 갤럭시가 또 언팩 행사를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좀 잡고 갈지가 더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좀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 섹터의 어떤 사이클을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여기서 소부장에 관련한 그런 여러 이제 기업들, 물론 지난 4분기 또는 2023년 여러 이제 추정치를 좀 지켜봤을 때는 적자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가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숫자로 좀 표현하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옥석가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막연히 그냥 우리가 2047년까지는 600조 넘는 이러한 많은 투자를 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의 어떻게 앞으로 세분화되는 AI 반도체에 연결돼 있는 기업인지, 네.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설계 회사죠. 이 팹리스를 키우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잖아요. 글로벌 매출 상위 50위권 안에 우리나라 이 팹리스를 1개에서 10개까지 만들어 보겠다. 요거는 뭐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AI 반도체 시장이 되던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되던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 우리 디자인 하우스라고 그러죠. 파운드리랑 중간 단계에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그런 개념 자체가 12월부터 시장에서 강하게 불을 뿜고 종목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얘기할 때 우리가 저전력 반도체라 그래서 LPDDR이라고 그러죠. 그 로우 파워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LPDDR 하는 설계를 들어갈 수 있는 제조 반도체는 주식도 오늘 강하게 올랐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 설계하는 파운드리 회사들 당연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할 거고요. 어쩌면 이게 시대의 트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이미 반영하는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 이게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그 종목들을 개별로 열어보면은 그 개별 열어본 종목들이 실적이 아직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 안 보이는데 지금 1월 달에서 오늘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럼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 트렌드라고 인정을 하면 또 주가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오늘 시장이 일반적으로 소부장들은 오늘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강했던 종목들은 CXL 반도체 쪽 일부 강했었고요.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일부 강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쪽은 일단 주도 섹터라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까지 같이 보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워킹하는데 부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가 그 반도체 설계 회사랑 파운드리 중간에 연결해 주는 거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이제 갤럭시도 이제 온디바이스잖아요. 네. 네. 엣지 디바이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뭔가 이제 엣지 디바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예전에는 어떤 우리가 메모리를 만들면 네. 그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게끔 했습니다. 또는 소프트웨어는 정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더 갑이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추론형 AI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 건데 여기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큰 그림은 팹립스 업체들이 그리는 거고 그 가운데서 그 디자인 하우스들이 조금 더 대량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디자인 하우스들이 하는데 오늘 보면 TSMC 항 쪽의 에이징랜드나 가온칩스 그다음에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쪽만 딱 요 세 동만 사실 빨간불이 좀 세게 좀 들어왔었습니다. 장 초반에도 그렇고 장 막판에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이게 시장의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다른 sek터 갈 때 이쪽이 좀 눌림이 또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디자인 하우스들 종목들을 보면 과거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조금 저마진 사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은 있지만 실적은 굉장히 좀 안 나온 상태였던 거죠. 근데 최근 작년에 디자인 하우스들의 이제 회사 경영 상태를 좀 보면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충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팹립스 업체들은 결국 사람들이 재산인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많이 채용했다라는 건 앞으로 일감에 대한 이게 만약에 시장이 꺾어져 버리면 다 비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채용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AI 쪽 또는 디자인 하우스나 팹립스 업체들 쪽에 시장이 많이 열릴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시장도 이번에 CES도 확인했던 것처럼 결국 모든 것들이 다 AI 쪽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한 해 AI가 분명한 주도 섹터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매매를 할 만한 섹터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나온 지사들이 작년과의 그 계속 매매 흐름과에 있어서 결은 계속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셀지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실 만은 합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그쪽 섹터가 당장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4분기 실적 나오고 1분기 또는 올해 가이던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얘기는 그때 가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보시고 네.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반등을 했는데 이게 뭐 앞서 말씀드린 정부 발표도 있긴 했습니다만 조만간 나오는 그 갤럭시 S24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갤럭시 S24가 삼성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가 이거예요 이번에? 이번에는 AI 스마트폰이다, AI 갤럭시다. 많은 이제 명칭이 좀 다양해진 것보다도 이제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그대로 이제 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기 쉽게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과거에 있는 스마트폰 시장이 어찌 보면은 수요 둔화에 따라서 애플도 실적이 고스란히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아이폰에 대한 의존도도 물론 높지만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 전체가 좀 이제는 좀 수요 둔화가 이제는 나타날 수 있다. 너무 이제 포화 상태가 됐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 기기로 변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다른 어떤 매력을 못 느꼈던 거죠, 사실. 근데 이번에는 AI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기술들이 이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는 통화를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통화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뭐 영상, 사진 편집은 뭐 지금도 뭐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PC 시장도 마찬가지로 AI라는 게 접목이 되면서 과거에 팬데믹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요를 일으켰던 그 PC 시장이 지금 둔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3, 4년 정도는 정말 이제 이 PC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둔화였는데 이번에 AI라는 게 접어들고 나서 그리고 PC 시장의 교체 주기가 또 오게 되면서 예. 인텔과 뭐 퀄컴 또는 IBM 그런 기업들이 지금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도 이번에 AI라는 게 접목이 되면서 교체 주기, 특히나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실적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통역이 된다라는 게 큰 흥행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 팀장님? 저는 그 흥행 요소 될 거라고 보여요. 이게 없었었던 기능이 들어갔을 때 시장에서 환호를 많이 하거든요. 일례로 우리 기억을 해보죠. 3년 전에 폴더블 처음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폼팩터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폴더블 폰이 지금 황 팀장님 갖고 계신데 폴더블 폰이 나오기 전에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네. 똑같이 이런 그 LNM을 활용한 이런 그 통역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대부분의 약간은 좀 바이어들을 상대하는 그런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수요가 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고요. 주말 동안에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친미 성향의 총통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요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굉장히 뭐 의견이 분분하던데 박대진 생각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사실 그 과거에 이제 후보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친미 성향의 이제 민진당이 이제 뭐 될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은 좀 있었지만 결국 이제 그렇게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어떤 공급망 이슈나 이런 부분에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라 봤을 때는 아직 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의 어떤 행동이 보일지가 시장의 관건이 되겠죠, 사실.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반도체 패권에 있어서 뭐 너무나도 중요한 시장인 건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역할을 나올지가 아마 좀 시장에서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전반적인 대외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2025년에 대만을 침공할까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 지난주에도 비트코인 물어보시더니 미래 불확실성이 돼. 네.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일단은 대만 총통선 올해 사실 46개국인가 선거한다고 합니다. 네. 36억 명이 올해 뭐 그 투표 영향권에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끝났다라고 일단 생각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끝났다. 네. 박현상 팀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일단 저기 2020년도에 TSMC가 미국 제재 때문에 화웨이로 수주 못 받았을 때 기억나시죠? 네. 그때 TSMC 전체 매출이 15% 정도가 화웨이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향은 없었고요. 오히려 주가는 더 잘 갔어요. 이게 파운드리 쪽 입장에서 TSMC는 독보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장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도체 내에서는 그냥 갈 길 갈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은 박정훈 팀장님께 여쭙고 싶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 쪽 양안 갈등 문제가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 더 심해질 것 같은 후티 그쪽 있잖아요. 홍해 지역 리스크가 있고 북한도 또 굉장히 시끄러워진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지원을 끊었는데 이번엔 프랑스, 영국에서 또 지원을 해줘서 간신으로 좀 이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올 한 해 CPI는 또 다시 올랐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경제 흐름을. 지금의 어떤 균형, 시소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의 지정학적 악재들은 유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죠. 공급망 이슈를 줄 만한 요인인데 미국의 어마어마한 원유 생산량은 또 그거를 끌어내릴 요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원유 생산량은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고 사우디마저도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 유가 가치는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을 좀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지정학적 악재보다 더 큰 지정학재,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가 안 좋은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섭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기가 여기서 좀 적당히 마무리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기업의 주식은 단 1분만 들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단기 투자이든 중장기 투자이든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반드시 미래의 가치가 유망한 기업에 주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리 시장에 좀 환하게 좀 볕이 들길 기대해보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